김앤장.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50여 명의 변호사 등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법률 회사다. 연간 매출액만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김앤장에 있어서 세금 문제만큼은 정말 너무너무 투명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0여 년간 변호사 업계의 전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쌍방 대리와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하나의 권력이란 세간의 시선 속에도 김앤장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있다. 지난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정치권이 요동치던 해였다.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그해 1월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300억 원의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마지막에 낸 것은 50억.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낸 것은 100억까지 내고 그만뒀습니다. 나는 그 정경유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정경유책에 완전히 고리를 끊을 겁니다. 정 회장의 발언으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자당과 청와대는 곤경에 처했다. 1, 2년 이렇게 나는 분명히 어느 기업에게도 누구에게도 정치자금 좀 주시오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민들 앞에 밝힙니다. 근데 이제 구시대의 하나의 관례로 몇몇 이 기업이 정치자금 종목보다도 어떤 부르자를 도와달라 하는 이런 뜻을 담아서 성금을 내는 예가 있었습니다. 현대그룹 측에 부과된 1,361억 원의 세금 고지서는 세목과 납세자별로 작성돼 종로 정 회장의 폭탄 발언의 배경 중 하나는 한 해 전부터 시작된 현대그룹 세금 추징 사건이었다. 추징액이 1,000억여 원대로 당시까지만 해도 단일 사건으로 최고 액수의 세금 추징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소유 주식을 이세 등에게 정리하기 위한 편법으로 임원 등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세들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명의만 바꾸어 주식 정 회장은 즉각 반발했다. 현대에겐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당시 사건에서 현대를 위한 법률 의견서를 내면서 김앤장은 현대그룹 조세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현대는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곧바로 기각됐다. 다음 단계는 국세심판소였다. 현대그룹의 대리인으로서 김앤장은 국세심판소에 과세불복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현대는 이후 행정소송까지도 간다는 일전불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국세심판소에서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현대그룹을 계속 대리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김앤장 내에서 깊어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대를 맡았던 김앤장 내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김앤장을 뛰쳐나왔고 이후 현대의 불복 청구는 또다시 기각당했다. 내부 갈등 이후 김앤장은 다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시켰지만 결국 며칠 만에 정식으로 사임을 했다. 때문에 현대그룹 조세 사건의 사임을 놓고 김앤장 내외부의 추측이 무성했다고 한다. 당시 김앤장이 대리하는 현대가 정부하고 너무 싸우는 형식이 되니까 이러다가 김앤장도 세무조사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김앤장은 사임했지만 현대는 김앤장과의 갈등 끝에 퇴직했던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지난 91년 국세청이 현대그룹에 부과한 거액의 세금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 다음 해 5월 대법원에서도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했다며 원심을 확정하고 결국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는 1,000억여 원대의 세금을 모두 환급받게 돼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그룹과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던 4년여 전 김앤장은 의뢰인인 현대와 서로 등을 돌린 뒤였다. 저희는 당시 현대그룹과 수임 계약 조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 사임을 한 것이고 세무조사 가능성이나 다른 압력을 받아 사임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앤장은 현대 조세 사건의 사임 후 또 다른 사업 소유권 분쟁에선 현대의 상대방 측을 대리했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현대그룹은 약 4, 5년간 김앤장의 사건을 거의 맡기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현대와의 악연은 김앤장의 성장사에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김앤장의 역사는 지난 72년 서울 종로구 구세군 빌딩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한다. 이 건물 4층 한편에서 당시 김영모, 장수길 두 변호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설립 초부터 김앤장의 주요 업무 분야는 기업 법무였다.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한국이 세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수반된 각종 법률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설립 30여 년 만에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토종 법률 회사로 성장했다. 지금도 김앤장의 업무 대부분은 기업을 상대로 한 법률 자문 등이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 흡수 합병까지 마무리된 지난 2004년 초 외환은행은 구 외환카드와 거래를 하던 외국계 생명보험사들과 돈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외환카드가 합병으로 없어지면서 구 외환카드 시절 라이나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로부터 상품 판매 대가로 받던 수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매달 수억 원씩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었다. 당시 외환은행이 자체 작성한 문건에도 외환카드와의 합병 이전에 기존 보험상품 계약건으로 발생하는 100억 원대의 수수료는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수수료를 받지 못할까 봐 고심하던 외환은행은 그러나 2004년 6월 한 통의 법률 자문서를 받았다. 외환은행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며 보험업법상으로도 수수료 수출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돈을 받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달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감독당국과 협의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법률자문서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월 지급하던 수수료를 주지 않고 버티던 라이나생명에서만 결국 7개월 만에 50억 원의 수수료가 외환은행에 지급됐다. 외환은행의 김앤장의 법률자문서가 날아들기 석 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미 5년 이상 김앤장의 고객이었던 라이나생명에도
한 통의 법률 자문서를 보낸 사실이 KBS 탐사보도팀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자문서는 수수료 지급 여부 건으로 외환은행에 자문한 것과 동일한 사건이었다. 외환은행이 라이나생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한국보험업법 및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외환은행에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당시 라이나생명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련해 전화를 통한 김앤장의 자문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31조는 동의를 받아도 같은 사건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앤장은 이에 대해 소송 사건이 아닌 법률 자문의 경우는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양측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희가 자문한 내용은 순수한 규정에 관한 문제로서 외환은행과 라이나생명 양측으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아 의견을 제공했으며 법률상으로나 변호사 윤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쌍방 대리를 금지한 변호사법 31조의 사건이란 소송 사건만이 아닌 법률 자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KBS에 밝혔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쪽과 상담을 하고 다시 상대방과 상담을 한 후 수임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법률 자문서를 받은 외환은행 법무팀 관계자의 말도 김앤장의 주장과는 달랐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느 정도에서 의견을 받아주려고 그러죠. 저희가 아직도 말 필요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라이라가 어디다가 로펌을 주고 어떤 얘기 주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도의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100억 원이 넘는 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상대방 측을 위한 자문을 해주라고 동의한 사람이 누구냐는 KBS의 질문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비밀 유지 의무상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쌍방 대리 논란에서 김앤장은 개인 사업자의 연합체여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알려진 측면이 있어 김앤장의 조직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전국 7,600여 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1,8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몰려있다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조직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KBS 탐사보도팀은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들을 찾아 나섰다. 현직보다는 전직들이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이영수 기자라고 하는데 인터뷰 좀 김앤장에서 근무했을 당시의 경험담을 인터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김앤장 출신들은 중소규모의 법률회사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상당수 현직 변호사들은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인터뷰 날짜까지 약속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꼭 못하신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다고 변호사님은 하시는데.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은 현직 변호사 사무실뿐 아니라 헌법기관에서 금융계, 관계, 학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 이거 하기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만나는 것조차 좀 꺼려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설득 끝에 복수의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실명과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해왔고 김앤장의 조직 형태는 하나하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80년 서울대 본고사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을 차지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박병무 변호사. 김앤장에서 13년간 근무한 박 변호사는 신입 변호사 채용을 담당했을 만큼
김앤장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게 산출될 수 있는 어떤 포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김앤장이 이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김앤장이 왜 이렇게 그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좀 가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수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지만, 뭐 제가 그냥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그 김앤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제 다른 로펌들처럼 법무법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어떤 형태의 조직입니까? 쭉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했고, 뭐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무상 단일사업장으로 신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신고를 했으니까요. 현재 김앤장은 세무상 단일 사업장인 이른바 공동사업자 형태란 설명이다. 공동사업자 형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공동사업자라는 그런 세무상으로 중간 형태가 있다고 해요. 영수증 나갈 때도 아무개 대표 변호사 외 몇 명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국내 법률 시장에선 지난 1993년 이후 많은 법률 회사들이 법무법인으로 조직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2006년 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350여 개의 법무법인이 설립돼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 법률 시장의 선두그룹격은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등이다. 국내 대형 법률 회사들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무법인이란 것이다. 그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서 가장 큰 법률 회사지만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자 형태다. 한 개의 사업자 등록증 아래 여러 명의 개인들이 각자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김앤장은 현재 이들 공동사업자인 파트너 변호사들 아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일반 직원 등에 고용된 형태로, 김앤장은 최상위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법률사무소의 공동주주라고 표현했다. 김앤장은 지난 99년 이전엔 지금처럼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인 공동사업장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과거에는 김앤장의 그 조직 형태가 지금하고는 좀 달랐다면서요? 그때는 지금과는 똑같지는 않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럼 변호사님도 그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갖고 계셨었어요? 뭐 나도 갖고 있었지만 내가 뭐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월급만 받아가고. 내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온 후에 그때 참 실질과 형식이 괴리가 너무 심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변호사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변호사님도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셨나요? 그건 제가 낸 게 아니에요. 제 뜻에 따라서 낸 게 아니라 뭐 김앤장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 선배들이 낸 것처럼 낸 거죠.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여러 명의 변호사 명의로 수십 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구조였다. 여러 개의 사업장의 그 사업자 등록증에서 공동사업 단일 형태로 뭐 가게 된 배경이나 뭐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그 합동법률사무소를 있게 되면 이제 비용이나 이런 정산 같은 걸, 비용 전산 같은 걸 각각 이제 사업자별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조직이 커지니까 결국 이게 공통 비용인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서 그냥 행정 편의적인 목적으로 공동사업장으로 가고. 김앤장은 지난 99년 1월부터 현재 단일 사업장 형태로 전환돼 쌍방 대리와 이해 충돌 문제에서 법무법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조직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법 개정으로 변호사법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변호사 조직을 제도화하고 있다.
기존의 무한책임 형태의 법무법인 이외에 유한법무법인과 법무조합 형태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유한법무법인은 그야말로 법인으로서 구성원 유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제 대형화 그리고 유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그런 로펌의 대형화, 국제화, 요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고, 법무 조합은 법인에 나아가지 않는, 법인을 갖다 구성하지 않는 그런 합동식의, 그러니까 하여간 조합 형태,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조직 형태를 바꾼 법률 회사는 아직 없다. 기존 법무법인들은 청산소득세 등의 이유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개정 변호사법상 법무조합과 가장 유사하지만 역시 조직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제 법무조합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변호사법에서 만든 로펌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체대표를 보고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보고하고, 그렇지,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법무부의 감독도,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감독도 받아야 될 여지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굳이 이제 그냥 괜한 반목과 질시 같은 거를 일부러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탑 시니어 파트너들만 그런 지분 비율을 알고 가는 그런 유형들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조직 형태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말도 서로 엇갈렸다. 공동사업자는 어떤 사람들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겁니까? 김앤장 같은 파트너 급으로 된 사람들,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몇 년 차 이상 된 사람들이 되게 파트너로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뭉쳐서 사업자가 되는 거죠. 사업자로 이름이 올라가신 파트너급 변호사분들은 본인의 지분율이나 소득 분배 비율, 손익 분배 비율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이제 구체적인 이게 몇 %다라고 알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산출될 수 있는 어떤 포뮬라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쭉 내려오는 포뮬라가. 변호사님은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셨어요? 처음 들어가서 몇 년 일하니까 나중에 올해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급여 계산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공동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사업자로 등록은 냈지만 지분율도 몰랐고 배당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업 참여자들은 자기 지분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군요. 그러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매출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필요 경비도 알아서 얼마의 마진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본인의 지분만큼이 내 것이다라는 걸 알죠. 수익은 배당 형태로도 모두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분배 비율은 관례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4명의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다만 모든 파트너들에게 분배 비율을 몇 %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김앤장과 비슷한 유형의 구성원을 갖고 있는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 태평양은 국내 변호사 129명, 외국 변호사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변호사 134명, 외국 변호사가 18명. 세종은 국내 변호사 122명에 외국 변호사 24명. 화우는 국내 변호사 126명에 외국 변호사 12명 규모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변호사만 모두 253명에 외국 변호사도 70명으로 변호사 숫자만으로도 다른 법무법인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 여기에 변리사 118명, 회계사 50명, 그리고 30명의 세무사를 포함해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 직원 등을 포함한 전체 직원 규모도 지난 2003년 1,300여 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모두 1,700여 명으로 늘어나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변호사들 가운데 사업자 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올라 각자 지분을 갖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들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에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 대표 변호사 외 79명, 2003년은 대표 외 85명, 2004년은 대표 외 97명, 2005년 7월엔 대표 외 107명, 같은 해 11월엔 대표 변호사를 포함해 다시 112명으로 넉 달 만에 4명이 더 늘어나는 등 해마다 10명 이상씩 공동사업자인 파트너 변호사들이 꾸준히 늘어났다. 김앤장의 연간 매출액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전체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내가 수임한 사건에는 얼마를 받았다는 뭐 이런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알게 되는데, 근데 그게 다 모여서 전체 매출이 어떻게 되는가는 뭐 전체를 바라보고 관리하는 몇 사람만 아는 거죠. IMF 사태 전후에서 그 기업들의 화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그때 김앤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도 그렇게 화해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인력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넘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1962년 화해법이 제정된 이후 법원에 신청된 화해 사건은 IMF 이전인 지난 96년까지 20여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 환란 와중에 화해는 부실 기업주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요, 이제 경영권이 유지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실화되면은 파산이나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화해 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실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이제 이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죠. 당시 김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화해는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기업회생 제도라고 역설했다. IMF 구제금융 위기로 치달았던 97년 9월, 경제계의 눈이 진로그룹 화해 사건으로 쏠렸다.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화해 신청 사건에 불을 당긴 첫 케이스였기 때문이었다. 진로의 화해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화해 인가까지 받아낸 주인공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진로의 화해 사건을 시작으로 본물처럼 터진 기업들의 화해 사건에서 김앤장은 상당한 우위를 점했다고 한다. 당시 화해 사건의 수임료가 어느 정도였는지 진로 화해 신청 사건의 수임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10억을 미리 현금으로 줘놓고 했단 말씀입니까? 화해 때는?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구조조정 계약은 10억이었습니까? 그것도 딱 단단위로 떨어지는. 김앤장은 IMF 환란기에도 화해 사건 수임 등으로 성장세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김앤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인수합병과 자문 등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의 법률자문 총액 249억 원 가운데 73%를 싹쓸이했다. 액수로는 181억 원이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의 법률자문에서 비중이 높아 SC제일은행의 경우 총 법률자문료 가운데 87%를,
외환은행과 시티은행에서는 총 자문료의 70% 이상을 김앤장이 차지했다. 건당 평균 자문료는 1,700만 원으로 다른 법률 회사들의 건당 평균 자문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의 매출액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니요. 자기가 알려고 하면 다 알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자기 포뮬라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전체 매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다 알죠. 그럼 박사님께서는 그 김앤장의 전체 매출 규모를 아셨겠네요? 알 수 있죠. 알죠. 예, 알고 있었죠. 예. 그럼 파트너급 변호사들은 김앤장의 전체 매출을 다 알 수 있겠네요. 자기의 지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면 알 수 있죠. KBS 탐사보도팀이 입수한 지난 200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익명소득 자료다. 공동사업자, 즉 파트너 변호사로 추정되는 100여 명의 소득이 수십억에서 수억 원까지 분포돼 있다. 그러나 소득 금액을 자세히 보면 10원 단위까지 같은 사람들의 그룹 여러 개가 쉽게 눈에 띈다. 순이익을 공동사업자인 각 파트너 변호사들의 지분별로 나눠 지분이 같은 사람들은 10원 단위까지 소득이 같아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5년 11월을 기준으로 할 때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모두 112명의 연간 개인 소득을 역으로 합산하면 단기 순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계산하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지난 2005년 추정 단기 순이익은 모두 2천억 원 안팎이다. KBS 탐사보도팀은 연간 매출액도 추정했다. 국세청의 지난 2002년도 변호사업종 표준소득률 55%를 이용하면 김앤장의 추정 단기 순이익 약 2천억 원은 전체 매출의 55%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필요 경비로 추정되는 나머지 45%만큼의 액수를 더하면 200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연간 매출 추정액은 약 3,700억 원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단기 순이익은 2천억 원보다 적지만 KBS 탐사보도팀이 추정한 김앤장의 2005년도 총 매출액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KBS가 추정한 단기 순이익과 연간 매출액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복수의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세무와 실제의 괴리가 있다는 말을 자주 했다. 세무와 실제의 괴리란 무엇일까?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이제 다른 로펌의 변호사들에 비해서 보수가 좀 높은 편이죠. 신문에 났었던 김앤장 변호사가 얼마 받았다는 게 정확하게 실상에 기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기회가 있어서 세금 신고 이런 거 떼어보면 아 나는 어느 정도 세금 신고가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본 기회도 있죠. 그럼 실제로 그 종합소득신고 같은 그런 본인의 그 세금 신고 내용을 직접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실제로 받고 그런데 내가 받고 있는 보수하고 해서 따져보면 뭐 꼭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일치하지는 않는데 뭐 하여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신고를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그 실제 받는 소득보다 세금 신고가 더 많이 돼 있다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나 더 신고가 많이 돼 있다는 건가요? 그게 감각상으로 많이 신고됐네 하는 수준이면 단위가 조금 컸을 거예요. 단지 조그만 차이였다면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해 보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받았어? 뭐 그때 감각상으로는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네 그랬죠. 세금 신고하고 실제 소득하고 다른 것 같다면 왜 이렇게 항의하거나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래도 자기가 받는 보수가 다른 법률 회사보다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투덜대도 투덜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세무와 실제의 괴리란
실제 소득보다 세무상 신고된 사업 소득이 훨씬 많이 돼 있다는 뜻이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이 파트너 변호사들에게는 소득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실제 가져가는 소득보다 신고된 사업 소득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리모델링이나 전산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지출된 돈이 당해 연도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모든 파트너들의 개별 소득으로 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회계 처리 과정을 모든 파트너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특정 파트너의 소득을 다른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복수의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은 그러나 김앤장의 해명과는 달리 이런 회계 처리 방법을 아예 몰랐거나 알았어도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 이제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통경비고 이래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 뭐 저를 포함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 알아서 잘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 김앤장은 그동안 몇몇 파트너 변호사들에 대한 고소득 논란이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실제 소득보다 세무상 신고된 사업 소득이 높았기 때문이란 해명은 KBS에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 등의 규모를 알 길은 없었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이 장치 산업화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전산 작업 등에 드는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출 규모는 영업 방침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 내자동의 집단 건물 지역을 벗어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같은 종로구에 또 하나의 사무소를 차렸다. 변호사법 21조는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처럼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은 사무실을 두 곳 이상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서 특허사무소로 소개된 신문로 사무소는 내자동 세양빌딩의 특허 부문이 지난 2005년 분리돼 나간 것이라고 김앤장은 설명했다. 김앤장은 현재 종로구 내자동에서만 세양빌딩 외에 다른 3개의 대형 건물에 나눠 입주해 있고 지난 2005년 같은 종로구에 새롭게 차린 신문로 사무소에는 사업자 등록도 따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은 공동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신문로 특허사무소의 공동사업자 역시 내자동 세양빌딩의 공동사업자인 파트너 변호사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 사무실이 2개 있거나 그러면은 그건 안 되게 돼 있죠. 안 되게 돼 예.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에 분사무소 설치하는 것 외에 그 주사무소가 2개 있는 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앤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장소를 찾았다. 공간 부족으로 근처의 빌딩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자동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신문로 특허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따로 냈지만 그걸 이중 법률사무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앤장은 그러나 내자동 세양빌딩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종로구 운리동의 또 다른 사무소인 서울빌딩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다. 운리동 서울빌딩은 신문로 특허사무소의 종된 사업장이고요. 또 청구서 작성 등 관리 업무를 신문로 사무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별도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로 특허사무소가 관리 업무를 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설명이다. 김앤장은 그러나 지난 3일자 서면 답변에서 신문로 특허사무소는 인사, 회계, 세무처리 등 주요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내자동 세양빌딩이 주된 사업장이란 얘기였다. 신문로 특허사무소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은 그 주된 사업장과 업종이 다른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국세청 예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과의 의견은 달랐다. 모든 법률 사무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등록을 하면 변리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사무소는 같은 곳에 두어야지 두 군데 두는 것은 사무소 개설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은 김앤장이 어떤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누구를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김앤장이 맡은 사건들을 분석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김앤장이 맡은 1심 민사사건 중 입수 가능한 사건은 모두 1,152건이었다. 지난 2002년부터 4년간 대법원이 집계한 국내 전체 민사사건은 모두 407만여 건이었다.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대체적인 분류와 비교가 가능했다. 국내 전체 민사사건 가운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났다. 먼저 소송가액이 1억 원 이상인 합의사건은 우리나라 전체 민사사건의 3%였지만 김앤장이 맡은 민사사건에선 77%로 나타났다. 합의사건과는 반대로 소가가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우리나라 전체 민사사건의 78%였지만 김앤장에선 3%로 나타났다. 대형 법률회사의 특성상 비슷한 수입 유형을 보이고 있는 다른 법무법인들과의 비교에서도 합의사건의 경우 김앤장은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입수할 수 있는 121건의 1심 형사사건 의뢰인 181명을 분석했다. 형사사건 의뢰인 가운데 당시 속했던 조직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형사사건의 86%가 기업이다. 제약회사 등 일반 기업이 전체의 40%, 외국계 기업은 15%였고 정치인은 6%였다.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개인도 전체의 6%로 나타났다. 특히 김앤장의 형사사건 의뢰인 중 10명 중 3명꼴인 31%가 30대 대기업에 속한 의뢰인들이었으며 대부분 대표이사나 임원급들이었다. 사건 당시 직책으로 보면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삼성에버랜드 박노빈 대표이사, 허태학 상무이사,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본부장, SK주의 최태원 회장, SK글로벌의 송길승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주포스코의 유상부 회장, 김용훈 부사장, 동부그룹의 김중기 회장,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 등이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형사사건을 의뢰했다. 이 밖에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행정법원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심판 등 노무사건도 분석했다. 대부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소송 사건들로 모두 36건이 검색됐다. 김앤장은 조사 대상 기관에서 100% 사용자 측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추야와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할 경우 김앤장의 승률은 80%였다. 근로자를 상대로 사용자 측을 대리한 10건 가운데 8건을 승소한 것이다. 특히 전체의 18건인 50%는 외국계 기업으로 김앤장은 노무사건의 절반을 외국계 기업 사용자 측을 대리했다. 결국 막대한 수임료를 제공하는 사람들만이 김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를 대리하다 보니까 노동자들하고는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앤장은 사용자들을 위해서 법률점을 해주고 노동자들하고는 결국은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되고 그 속에서 더욱더 많은 돈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용자들이 김앤장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국제거래 등 전문화된 분야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일부 재벌기업 총수 등의 대리를 한 것만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이는 편향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앤장은 이어 국제거래나 기업활동 등에 대한 자문 영역을 개척해 국내 법률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했으며 해외 자본 유치 등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익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 변호사 단체 등을 수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의 최대 법률 회사다. 한국 현대사회 속에서 지난 30여 년간 많은 변호사들은 민주화 투쟁 등 굵직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성장했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하며 함께 호흡해왔다. 변호사는 그 사회에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변호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맨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법률가는 그야말로 법률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사명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앤장의 규모는 점점 커져 국내 최대가 됐고 이제는 수많은 사회 경제 분야의 중요한 길목에서 김앤장이란 이름 석자가 등장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됐다. 그만큼 그 영향력도 막강해졌다. 김앤장이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맨이나 법률 지식만을 팔아 돈을 버는 변호사 집단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법 1조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면, 눈앞에 닥친 법률 시장 개방의 험난한 파고를 국민과 함께 넘고 싶다면, 이제 남겨진 선택은 김앤장 스스로의 몫이 될 것이다.